두 사람은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 걸까요? 평행선이었던 두 사람의 인생은 어쩌다 교차점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사랑해본 사람은 모두 압니다. 교차점은 불편하고 관계는 지옥입니다. 심지어 사랑은 변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눈을 뜨면 우리는 또다시 바보처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 묻습니다. 이번 주 무비섬에서 다룰 영화 에이슬링 월시 감독의 내 사랑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내 사랑입니다. 뒤에 포스터가 너무 아름답게 원제와 함께 외국 포스터죠. 네. 네, 모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영화를 보고 계속 꼽씹다 보니까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질문을 하는 제목인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내 사랑인가? 여기서 내가 누굴까? 사랑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심오한 질문을 처음부터 하시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사랑은 나의 것을 만드는 대신 우리의 것을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여서 사랑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좋을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내 사랑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줄거리인지 알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줄거리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사랑에 대한 제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관절염 환자이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모드는 어느 날 무드 없는 남자 에버렛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뭘 하나도 안 하면 내가 재미가 없나 봐. 라임을 맞추는 건 아주 모드, 무드.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 그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여서 삼원색을 이용해서 한번 한 줄거리를 꾸며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한 줄 거리는 이겁니다. I'm Maud. 모두가 에버렛을 만나 그림을 그리고 사랑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끝내 행복을 잡다. Got everything I want with you, Ev. 이렇게 줄거리라기보다는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뭐라도 하나 잡아보겠다는 그림을 그린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사랑을 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마음을 나눴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행복을 잡는다. 네. 그 영화의 중간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집안에서 결국 행복을 잡은 건 너뿐이구나. You're the only one in our family who ended up happy. Yeah. 그 대사가 이 영화, 이 주인공 모드라는 인물의 삶을 압축시켜주는 거 아닌가 처음부터 싶습니다.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를 먼저 하시는 건가요? 아, 그걸 하실 거예요. 네,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네. 보통 이런 사랑을 다루고 있는 영화에서는 첫눈에 반하는 장면, 첫 만남을 어떻게 그리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첫 만남, 모두 에버는 첫 만남 되게 재밌게 그려요. 그렇죠. 네. 가정부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남자인데 그 남자의 실루엣만 보여주죠. 또 모두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는 뒤에는 포커스가 다 날아가 있고 온 신경이 거기 가 있다는 게 보여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첫 만남에서 사랑에 빠졌을 때는 이렇게 클로즈업이 들어간다든지 느리게 슬로우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라는 카메라에 직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이 영화에서 그 프레임은 지금 내 온 신경이 저 남자에게 가 있습니다. 저 남자에게 빠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귀를 쫑긋 세우고 앞을 보고 있지만 뭘 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전단지를 벽에 붙여놓고 가니까 다른 사람이 떼갈까봐 바로 잘 닿지 않는 걸 점프해가지고 그 장면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장면에서 앞정이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네. 근데 모두가 죽질 않아요. 누가 밟지 않을까? 걱정이 나는 왜 그런 게 걱정이 되지? 아, 저 정말 다양한 영화 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네. 사랑이라는 게 저렇게 위험한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혹의 순간에 그리는 방식도 네. 그냥 독특하고 독창적이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죠. 상당히 섬세한 그런 연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은 제가 잘 모르는 감독이더라고요. 에이슬링 월시라는 감독이 사실 영화를 많이 만드신 분은 아니고 핑거 스미스라는 BBC 드라마로 우리는 그 아가씨 때문에 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네네. 감독님이고요. 이 영화 준비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이 영화는 그 정도 기간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장면 한 장면에 되게 공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모든 장면이 다 그림 같다는 거거든요. 네. 신기한 게 보통 이제 화가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그릴 때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을 화면으로 옮긴다는 느낌으로 그림 같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접근 방식 자체가 그림으로 설명할래? 라는 식의 접근이에요. 그렇죠. 또 어떨 때는 풍경화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물화 같기도 하고 이력을 살펴보니까 약간 납득도 가는 게 원래 이분이 순수 미술을 전공했고 아, 감독님이? 네, 네. 예, 그림으로 이제 이미지를 접근하는 걸 알고 계신 분인 거죠. 약간 사파집 넘겨보는 느낌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좀 참신하게 느껴졌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를 한 줄로 줄이면 프레임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끝날 때 됐어요, 지금? 갑자기 왜? 네. 한 줄로 줄이면, 뭐, 예, 줄여보세요, 그러면. 프레임. 네. 이 영화는 프레임이 주인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뭐 몸짓이나 행동이나 표정도 중요하지만 이 영화가 프레임을 잡아 나가는 방식이 인물에 대한 거의 모든 해석들을 다 해줘요. 상황이 전환될 때마다 가만 보면 어디 이동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전체에 어떤 호흡을 주는 거기도 하고 상황을 반전시키는 거기도 하고 혹은 그 프레임 자체가 이 인물의 심리를 투영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는 사실 두 사람의 영화인 것 같아요. 에단 호크 그리고 셀리 호킨스 이 두 사람의 연기를 빼놓고는 내 사랑을 설명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에단 호크가 사실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연기 변신이라고 할 정도로 실험적인 연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에단 호크 하면 도시적인 남자, 세련된 남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시종일관 동물 같아요. 소리를 계속 끄끄 낸다든지 약간 그르렁그르렁 하는 정말 수컷의 냄새가 나서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에단 호크가 맞나 싶을 정도의 연기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세련되고 한편으로는 좀 지적인 우울 같은 게 묻어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우울감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있고 아까 약간 짐승 같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영화에서 주로 이 사람의 표정을 클로즈업해서 잡지는 않아요. 그냥 윤곽만 잡아주거든요. 네. 윤곽으로 자신의 뭐 분노나 우울감 같은 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구부리고 있다든지 웅크리고 있는 남자 네. 이런 느낌이죠. 그런 이미지들을 네.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에버렛이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짧은 바지를 입고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약간 이상하게 걷는데 이 걷는 모습만으로도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한 연기 같은 게 아니었나. 그런 걸 또 표현하는 것도 파고드는 만큼 좀 절제해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걸 좀 많이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에던 호크의 대표적인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비포 시리즈인데 비포 시리즈를 보면 표정, 몸짓으로 뭔가를 표현하는데 훨씬 더 능숙한 배우인 것 같고 눈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그렇지 않고 그런 분리가 되는 거군요. 투덜대는 거죠. 네. 본심이 아닌 것들. 그거를 이번 영화에서는 그냥 말만 없애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이 에단 호크라는 배우가 굉장히 말이 많았던 역할이었는데 이번에는 말이 적은 데다가 글을 못 읽는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배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셀리 호킨스는 사실은 에단 호크와 약간 정반대의 스타일인 게 이전부터 해왔던 역할의 연장선상이면서 더 확대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셀리 호킨스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에단 호크에 비해서 좀 덜 알려진 배우인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연 전문 배우라고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정말 너무 잘 받쳐주는 이 바탕색을 깔아주는 배우거든요. 약 공기 같은 그렇죠. 바탕색 같은 그런 느낌이겠네요. 항상 비교를 당하는 역할. 이 바탕색이 없으면 이 색깔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존재감이 큰 비교 대상이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역할은 블루 제스민에 나왔던 역할인데 사실 블루 제스민에 셀리 호킨스가 없었다면 케이트 블란쳇이 덜 비참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언니에 네. 비교해서 좀 촌스럽고 하찮은 그 상대 배우에 맞춰서 다른 연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편은 악역을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언에듀케이션에서 나올 때는 그 남자의 아내, 약간 불륜 관계에 있는 그런 걸로 등장하기도 했고 카산드라 드림이란 영화에서는 세련된 형의 여자와 반대되는 타입의 여자 주로 약간 소박함, 그늘짐, 지치고 약한 이런 것들 표상되는 역할들을 주로 많이 했는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되게 강인한 어떤 한 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셀리 호킨스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큰 선함? 본인이 다 알고 있지만 감내해주고 받아주는 정도의 착함, 틀이 더 넓은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는 연기, 네. 얼굴을 갖고 있는 배우라고 할 수 있죠. 약간 병이 있는 역할을 연기할 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잖아요.
너무 과장하거나 너무 극적으로 연기를 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셀리 호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의 실화의 주인공인 모드라는 여성이 관절염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소화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 과한가 싶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 보고 있으면 비슷한 영화 좀 떠오르는 영화들 몇 개 있습니다. 특히 약간 육체적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꽤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프리다 칼로를 그린 프리다 같은 영화가 있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데니 시걸, 베게너라는 여성이 되신 화가 아픔을 다룬 영화가 있고, 네. 기본적으로는 아픔이 있고 시대 제약, 저항 같은 게 있고 그걸 극복한 되게 강인한 영혼을 갖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네.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또 이 영화가 잠깐 우리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일랜드 영화와 관련된 얘기를 또 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 궁금해져. 대체 아일랜드 영화 되게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2부에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세요.